다음 주제로 이한우 세무사님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상용 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 영수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 전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한우 세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국민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법인 하우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세무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저희 세무포럼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이것을 도입하려는 어떤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입법이 보류된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발제에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업무 부담이 되는 상용 근로자에 대한 매월 제출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세미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 연구위원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세무사회 전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세무사회 세무프로그램이 24회입니다. 2년 동안 매월 24번째, 24번째가 개최되고 있는데 회장님 이하 연구이사님, 조세제도 연구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매월 개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거의 빠짐없이 개최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대한 확대 검토와 그 다음에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업무 전용 가입 의무 확대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공통적인 가장 큰 하나는 바로 가산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은 가산세와 연결된 문제고, 이런 가산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해서 가산세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가산세뿐만 아니라 아예 비용 전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전업 연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입법령이라든지 내용이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55페이지에 보면 성실신고가 개인 사업자한테 2011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56페이지에 표 1에 보시면 업종별로 최초에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30억, 제조업 같은 경우는 15억,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 인적 용역에 7억 5천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수익 금액을 낮춰서 현재는 이제 15억, 7억 5천, 5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금액을 낮춤으로써 대상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아마 이제 2020년부터 10억, 5억, 3억 5천으로 더 낮춰서 성실신고 대상자를 더 확대하려는 세법 개정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직 이제 개정이 되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더 낮춰지는 걸로 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성실 납부 기간,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가 이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을 먼저 보시면 납원에 성실신고하고 납부 기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부터 한 달 늦어져서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성실했을 때는 가산세가 5% 부과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58페이지에 보면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들어왔는데, 법인은 이제 소규모 법인이라고 그래서 지배주주가 50%를 지배한다든지 지배하면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50% 이상이면 법인도 소규모 법인으로 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마찬가지로 법인 전환했을 때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성실신고 확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3가지 문제점으로 요약을 했는데,
우선 그 59페이지의 표 2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 1번 같은 경우는 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는데 뭐 성실신고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오류 1 같은 경우는 뭐 성실신고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로 그 표 2의 오류 2를 보시면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판단이 됐는데 뭐 세무조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뭐 이제 그 세무조정뿐만 아니라 뭐 착오로 이중 매출을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단순하게 신고 납세 안내문에 뭐 에세이용으로 오는 경우로 인해서 성실로 판단을 했다가 아닌 경우로 이제 판단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단순 판단 오류로 인해서 한 달 정도의 이제 갭이 발생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능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입법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국세기본법에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가산세가 전면 그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61페이지에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에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62페이지에 보시면 62페이지의 중간에 그 기한 연장 사유의 그 7호에 바로 이 성실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 내에 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단순 착오 오류로 봐서 가산세를 감면 배제해 주는 게 옳지 않나는 판단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한 연장 이 사유를 토대로 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이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에 대해서 어쨌든 승인권자가 세무서이기 때문에 그 63페이지의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에 그 신청 내용 중간에 보면 연장받으려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연장 사유가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판단한 수익 금액과 세무조정 등으로 변경된 수익 금액을 봐서 이 연장 여부를 과세권자가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4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 성실신고 확인 그 대상이라는 이 의미가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바로 국세기본법 제81조 3의 성실성 추정의 배제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가 제출한 이런 자료 등은 다 성실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세무사가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결국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산세로 부과할 게 아니라 성실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세무조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와 세무조사 중복 제재라는 것에 있어서 가산세는 좀 폐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그 개별세법의 소득세법, 부가세법, 법인세법에 보면 어마한 양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들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런 가산세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 조세 편의주의적인 부가 징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인 법인 같은 경우입니다. 1인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익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려고 이제 그 가수금 형식으로 들어간 이 통장에 수익 금액 이자 소득이 아마 뭐 500만 원 아니라 뭐 몇만 원 정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이게 그대로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 소득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한 2천만 원 이하 정도 우리 소득세에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한도 규정을 그래서 1인 법인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익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 수익 금액이 없는 경우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뭐 부동산 매매업 정도를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득해서 판매를 해야 이제 수익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자, 그런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인에 돈이 있게 되면 그 얼마 만에 그 돈이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 수익금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실 신고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이하까지 제한을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차피 2021년도에 또 세법 개정안에 올라왔었고 그때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거부가 됐던 좀 연장됐던 부분인데 그때 거부가 된 사유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과 그다음에 이 소득 기반 고용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 법 개정 사항 자체도 안 나왔는데 세법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7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소득 기반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조금 세밀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을 보면 2020년 12월에 이미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를 했고요. 최초에 이제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던 이 고용보험을 왜 예술인한테 2020년 12월에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라고 해서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리랜서를 2021년 7월부터 적용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플랫폼 이제 퀵 서비스를 2022년 1월부터 적용했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플랫폼 종사자까지 해서 2022년 7월부터 해서 거의 특수고용자 플랫폼 종사자는 거의 다 이제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가장 이 소득 기반에서 핵심은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자를 어떻게 소득을 파악을 해서 고용보험을 부과할지가 가장 그 큰 문제고 거의 아마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연구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71페이지에 보시면 1차적으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이 플랫폼 보험 설계사들의 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 71페이지 중간점에 보면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경비를 차감하는데 이 경비는 결국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 금액이 80만 원 미만이면 부과를 하지 않고 80만 원 이상이면 1.4%로 해서 사업주와 노동제공자가 0.7%씩 각각 부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7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72페이지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계획. 지금 어차피 이제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는 다 이제 고용보험 적용이 됐고 마지막 남은 단계가 이제 자영업자인데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6월 28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 운영회라고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에 보면 그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운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노동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성에 보면 정부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거의 뭐 학술단체고 실무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으로 보면 저희 소득 기반 고용 보험하고 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고 거의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4페이지에 보면 그 표 2에 보시면 자, 산재가 보험 적용 12개 업종이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이 됐고 퀵 서비스가 2022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5개 업종에 대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이제 2021년 3월 16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기반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5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그 개정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인적 영역 관련 기타 소득은 매월로 단축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프리랜서들의 그 기타 소득을 파악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이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매 반기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매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뭐 매 반기에서 매월로 하는 건 좋은데 여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가 작은 가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득 기반 고용보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과도한 납세 협력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76페이지에 보시면 어차피 그 보험료 산정 부과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월평균 보수를 해서 그 다음 연도 이제 정산하는 단계로 가고, 이제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는 매월 전월 보수월액 신고한 것에 대해서 간이지급 명세서 가지고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과도한 납세 협력가 뭐냐면 이미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 내역 확인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매월 제출하고 있죠. 자,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원래 근로소득 내역서 확인서 한번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이게 확인이 어렵고 일용근로자 범위가 이 소득세법하고 고용보험법하고 달라서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기반 고용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를 적용한다면서 공무원 등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이라든지 뭐 사학연금법을 받는 사학연금 적용자들은 제외를 했는데, 이분들이 타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결국 고용보험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78페이지에 그 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 연구회 구성원에 이 실무진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또 도출되는 결론은 실무를 고려하진 이론적인 결과만 도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개선 방안은 우리 소득 기반 고용보험료는 사실 이미 하지 않아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가산세 부과라는 그 제재까지 넣어가면서 이 세법을 개정하면서 강제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더군다나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가 지금 6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또 반기 정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원금 산정 때문에 아마 그러잖아요. 즉 실시간 소득 파악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실시간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세 협력 비용이라는 부담을 주는 게 타당한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8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 확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 81페이지의 표 1에 보시면 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다 내용을 아실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업무 전용 보험은 법인에서만 도입이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50% 비용을 부인을 했는데, 자, 그것을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를 해서 이 개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 전용, 즉 차량 중에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 필요경비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84페이지에 보시면 그 표 4에 업무 전용 보험 미가입에 따른 필요경비 불인정 비율을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2030년까지는 뭐 50%고 2024년부터는 10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복식부기자는 이제 2024년, 2025년은 50% 적용이 되고 2026년부터 100%가 필요경비가 불인정이 되는데, 85페이지 표 5에 보시면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의 업무 전용 승용차 업무 전용 보험 가입 대상이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뭐 상관없습니다. 한 대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가 없고,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 이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같은 경우 한 대는 이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경비 명세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명세서의 85페이지에 보면 그 맨 밑에 줄 동그라미 1에 보시면 업무 사용 비율, 그다음에 86페이지에 업무 승용차 관련 필요경 불산입 계상, 감가상각비, 승용차 처분 손실,
처분 손실 한도 금액 2월 명세 5가지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또 1%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업무 전용 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이 업무 전용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필요경비 인정해주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용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업무 관련성을 모두 부인해 버리는 것은 실질적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협력 의무, 납세 의무,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 다음에 뭐 800만 원 한도로 든 감가상각 처분 손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세무조정이 뭐 길게는 뭐 10년 이상 그 유보로 사항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과도한 납세 협력 의무를 부여를 하면서까지 또다시 이 업무 전용 보험까지 가입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을 아마 임의로 임직원에 등록을 해서 조세 회피를 더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불복으로 이어지는 조세 행정에 과도해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그 88페이지 과도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8페이지 맨 밑에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신규 자동차 판매의 50% 이상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가 일상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그 2019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3%, 그다음에 이제 유럽 중 영국은 56%, 프랑스는 54%, 독일은 66%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유럽 국가들도 이 사적 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적 사용에 대한 경비 인정은 그대로 두고 이 사적 사용을 누가 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사용자한테 현물 급여로 봐서 그 귀속자한테 과세를 하는, 자,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과세 체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조세 행정의 측면에서 어차피 이 업무용 승용차의 그 사적 유용을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세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